주당 순자산 PBR 10배는 네.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거는 그냥 몰랐던 거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었을 뿐이었고 근데 그 부분보다 더 큰 문제는 네. 기재부가 아무리 세제 개편을 하고 조세제도를 잘 만들고 등등을 해도 기업이 세계 1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부동산에 넣어둘 거리란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 그렇죠. 말에서 네. 이미 네. 그냥 부동산 러버인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아. 그리고 나서 하는 이창용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력이 없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나라 경제부 수장이냐는 거죠. 그분의 인지 체계, 그다음에 지식 체계, 그 바디 오브 날리지 이거가 너무 올드하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놀랍게도 지금 그 경제부처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좀 심해진 상황이긴 한데 그 PBR 10 발언 요거 이후로 물론 이제 그건 상징적인 거고 그 내용이 이제 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상욱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장터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 나오신 우리 신혜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뭐 뉴스가 제일 많이 된 건 역시 뭐 PBR 10 발언 이거 얼토당토하는 내용인데 아무리 뭐 실수라고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냐 등등의 뭐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 말고 실질적인 그 경제부총리 혹은 구윤철 부총리의 그 기재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나 정책들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신 거죠? 네, 그 당일날 답변에서 주당 순자산 PBR 10배는 네.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거는 그냥 몰랐던 거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PBR이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빌드업을 다 하고 주당 순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당 순자산과 주당 순이익을 착각할 정도라면은 아예 몰랐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음 날 뭐 PER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전 그냥 그건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더 큰 문제는 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새 정부가 바라는 게 전반적으로 돈의 물꼬를 소위 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네. 그 생산적 금융이 과거 정부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 쪽으로 보내보니까 실질 GDP에 별로 기여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경제나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식도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으로 갔을 때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보니까 주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 이번 정부의 저 기본적인 방향이죠.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세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주식시장 코스피 5천이라는 그런 선언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구윤철의 그 총리 그날 발언은 뭐였냐면은 네. 기재부가 아무리 세제 개편을 하고 조세제도를 잘 만들고 등등을 해도 기업이 세계 1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그렇죠. 너네가 잘해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PBR 발언의 충격파 때문에 네. 그날 기재위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했던 발언들을 나머지 얘기는 많이 사실 맞아. 못 다른 들었어요. 건 못 들었어. 근데 좀 저희가 짚어볼 만한 대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정부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직접 꼽습니다.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고 그럴까요? 얘기 이어갈게요. 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뭐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결국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인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정권 건설을 낮춰주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본시장에 뛰어들어라 해놔놓고 부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을 걸 더 망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같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불신 내지는 좀 적개심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약간 투기판이야.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윤철 장관의
본진 베이스 캠프는 부동산인데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 보내면 네, 어떨까 싶네요. 부동산에 넣어둘 거리란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 그렇죠. 말에서 네. 이미 네. 그냥 부동산 러버인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석이 나갔고요. 예. 그 뭐 PBR 모르는 거는 진짜 아예 모르는구나 이런 네. 거였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재부의 발언은 저 양도세 대주주 10억 논란으로도 또 한국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자세를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세제 그렇게 해봐야 거래세를 낮추고 뭘 하더라도 거래세 낮추고 뭘 해본들 뭐 국내 주식시장 기업이 잘해야 된다 이거고요. 또 관세 협상에서도 이제 그날 말고 또 다른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협상 다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등이면은 이런 관세 사단으로부터도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초격차 유지 네, 주장이네요. 한국 기업이 그냥 세계 1등이어야 아, 되는데 탁월했으면 한국이 세계 됐는데. 1등이 아니다. 아, 그리고 나서 하는 이창용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력이 없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나라 경제부 수장이냐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그럼 뭐 세계에서 뭐 좀 1등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야 탁월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 기업들도 죽어라 지금 하는데 지금 게다가 아까 남북 관계 그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가 네. 남북 관계인데 이거는 제가 90년대 들었던 이론이었는데 이걸 30년 전 얘기를 네. 지금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PBR 몰랐다 이런 걸 넘어가지고 그분의 인지 체계, 그다음에 지식 체계, 그 바디 오브 날리지 이거가 너무 올드하고 그렇다는 거를 시장에 강력하게 각인을 그렇죠. 시켜버렸죠. 아니 기업들이 경쟁력 가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만큼만 주식시장에서 평가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그게 얘기를 저희 하는 건데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보다 훨씬 덜 평가를 받으니까 그거 제대로 평가 받으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뭐 세제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만큼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니까 제대로 된. 지금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날 그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이전 날 2일 전에 박근철 세제실장도 네. 비슷하게 그 국회에서 뭐 과거 뭐 회의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이러면서 막 직을 걸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네. 한참 혼난 적이 있는데 예. 결국 기재부가 주도로 된 대주주 양도세 10억 논란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어쨌든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기재부의 소위 예산 세제 이쪽을 담당하는 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네. 좀 CFO 라인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기재부가 회사라고 보면은 네. 사장이 CFO 출신이에요. 예산통. 근데 민간 기업에도 CFO 출신이 그 사장이 되는 경우에는 뭘 잘하시냐면은 네. 비용 통제와 허리띠를 허리띠 졸라매는, 졸라매고 재무제표 잘 쓰고. 네. 그러니까 소위 탑라인인 매출의 성장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네. 판관비를 줄이고 그 새는 돈 잘 관리는 하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굵직굵직한 거는 소위 그쪽에 기술직 출신의 CEO들이 좀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둘이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기재부는 네. 너무 관리 지향형인 그 CFO가 수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예산 중심도 너무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소위 성장 전략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조를 잘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기재위 김영진 의원, 의원. 네, 김영진 의원과 이제 인터뷰를 좀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랑 성만 다르네. 네. 정영진, 김영진. 아, 김영진은 투영진이었습니다. 어제. 네, 그런. 처음부터 너무 달려서 제가 네. 그 드립을 못 쳤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깨달은 거는 저는 이제 맨 처음 생각은 대통령은 확실히 주식시장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어 하는데 기재부 관료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존의 어떤 해왔던 관성대로 가면서 대통령 말도 잘 안 듣고 그다음에 여당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당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지금 이른바 모피아 네. 이러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뭐 세금 관련된 뭐 이성영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이제 목소리를 내지만 태반은 그 그쵸. 의견에 동조를 해요. 지금 민주당도. 태반은 네. 절반 이상이. 누가 어디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이소영 대주주 의원? 양도세 과세 강화에 동조한다는 거죠. 이소영 의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소영. 반대편에. 그렇죠. 이소영 전선에 있죠. 맞아요. 근데 네. 목소리를 안 낼 뿐이지 네.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성영 의원과 반대쪽에서 계신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여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관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세제 개편안이 두 축으로 간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축이 있고 조세제도 정상화의 축이 있는데 이게 두 개를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김영진 의원이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 조세제도 정상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부자감세들을 원복한다라는 데 좀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은 약간 이제 쪼개서 해석을 해야 예. 되는데요. 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지난 몇십 년을 거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건 뭐 누구나 공감하죠. 그래서 네. 자산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네. 과세가 너무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있는 거라서 대주주 양도세를 바라보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네. 일부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대주주 양도세를 포함해 가지고 주식 자산 시장을 활성화라는 거는 더 넓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자산 불평등이 근간은 결국은 부동산 과잉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과잉을 주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주식 시장에만 막 포커싱을 해가지고 여길 다 키운 다음에 주식하는 사람은 다시 또 자산 불평등 만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바라볼 때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10억이 너무 이제 강하다. 50억이나 100억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주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사람처럼 또 프레이밍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또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뭐 그냥 편의상 세력이라 하는 거지 진짜 네. 뭐 누군가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그냥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좀 짧게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대주주는 일단 자산가니까 자산가 대상 과세는 강화하는 게 맞지라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휴리스틱이 바로 작동해 버려 가지고 거기에 그냥 공감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정프로의 그 질문, 대통령의 생각은 뭐예요? 대통령 생각이요? 네. 대통령 생각은 본인 생각은 전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여당 친윤 내에서 집회까지 의견이 없었으니까. 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정책위의장이 50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아니요, 건의를 저는- 한 네, 상황에서 기재부가 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버틴다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저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행정을 아주 잘하신 분이지만은 네. 성남시는 부자 지자체예요. 뭐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가난해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재정이 그러니까 쓸 거 대비해서 올라오는 인컴이 너무 작거든요. 예. 성남시는 나름 풍족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성남에 많고. 네이버도 있고 뭐 예. 하이닉스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는 그 행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고간의 인심이 날 만한 그런 지자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은 더 걷어야 되지 있는 것도 못 주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예,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어디서 이제 또 더 아끼고 더 모으고 막 이런 인식들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은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은 이제 맞긴 맞는데 네. 막상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여러 장부 같은 거 쭉 까보니까 네. 굉장히 좀 상황은 심각하고 네. 그래서 더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이 필요한데 네. 이거를 어디서 더 땡길 수 있을까를 따져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건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하신다는 네. 거죠.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은 이후에도 여러 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빌려서 뿌려야 되냐 등등 예.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고 네. 그걸 보면은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결국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들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런 판단을 유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동산 쪽 세금 올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어저께 김현범 정책실장의 네. 그 주택 공급 발언과 함께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산 시장이 이제 뭐 크게 부동산 주식이 있다고 치면 뭐 빚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양쪽 자산이 너무 차이나게 세금을 어딘 많이 깎아주고 어딘 안 깎아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비슷하게 매겨야 될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주식의 배당은 네. 이미 23년 기준으로 개인들에게 30조 원이나 인식이 되었고 법인 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배당 상위 25%니까
올해 당기순이익 200조라고 보면은 200조의 25%인 50조는 배당이 될 거고 네. 개인 기업에 쪼개져서 나가면은 올해도 개인들이 30조 원 이상 배당을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인식한 배당의 평균 배당 소득세율이 한 15% 정도 돼서 저희가 4조 정도 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소영 의원 안은 그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배당 성향 35%인 데를 분리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배당액이 50조가 70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70조 배당액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 소득세를 몇 조 더 내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네. 배당으로 인한 개인들이 낸 세금이 대략 네. 한 4조쯤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소득 인식은 30조 인식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주택이 7천조지만은 네. 임대차 시장은 3천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에서 그 3천조 원의 시총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들이 임식하는 임대 소득은 9조 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 소득 자체가 전세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로 다 차감이 되고 그리고 1주택 임차료 다 차감되고 등등 매출부터 일단 5만 차감이 되기 때문에 배당은 30조가 소득으로 찍히고 세금 4조 내지만은 임대는 9조가 찍혀요. 그리고 9조가 다 매출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비용을 또 차감해 줍니다. 네. 5만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 기준 경비를 빼주면은 그 세전 소득은 3조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 임대 소득은. 그리고 부동산 아시겠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는 7천조라든가 아니면 토지까지 합치면은 1.4경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되는 세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저께 정책실장도 네.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것 네.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을 안 쓴다는 그거는 그냥 세금까지 쓸 정도로 부동산 과열되는 걸 막겠다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면서 좀 앞으로 조세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과 세금이 30조가 소득이고 4조 정도가 세금으로 네, 나가는데 소득이 그대로 인식이 되죠. 경비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략 구조를 인식하지만 경비로 6조 빠지고 3조가 세전 소득이 되는 거고 그 3조에서 세금 세율을 내는 거니까 뭐 얼마나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몇 천억도 안 내는 거죠. 몇 천억 네. 정도. 부동산에서는 대충 9조쯤이 소득으로 인식이 되고 네. 물론 이제 인식되는 것도 너무나 작은 편이고 전체 그렇죠. 시장 맞아요, 비교하면 맞아요. 너무나 적게 인식되는데 그나마도 또 이런저런 세금 깎아주니까 그냥 수천억 정도 수준으로만 네. 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엔 실제로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굳이 자산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한 집인 경우는 더더욱 많이 깎아주시고. 네,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실효세율은 0.2% 정도 내니까 네. 그 통상적으로 뭐 미, 일본의 경우에는 보유 실효세율이 0.8%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을 0.2가 너무 낮아서 이걸 높여야 된다는 전반적인 주장이 있지만 그러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또 보편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더 내게 저희 소득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최고 세율이 올라가면서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보편 과세가 아니라 좀 집중 과세가 되면서 여러 형평성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이제 기본적인 세제에 대한 뭐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거 좀 바뀌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우리- 저는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요? 네. 네. 첫 번째는 결국에는 간만에 다시 김현범 정책시장이 그 매스컴에서 여러 네. 가지 생각을 밝혔는데 네.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건들겠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9월 달에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한 얘기를 또 이제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독원장으로 가셨던 이찬진 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빅뉴스가 있다고 하면서 감독원의 그 내부망을 지금 이제 사실 폭파시킨 상태거든요. 다음 주에 빅뉴스가 뭐지 막 이러면서 우리 조직 개편되나 뭐 다 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기재부도 한국의 굉장히 강력한 부처긴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가령
기재부를 해체 재조립하겠다는 게 국정위 생각이었고 국정위가 예. 조직 개편을 이번에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정부 조직 개편에 들어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기는 조직 개편 대상이고, 그러니까 검찰과 동격이죠. 예. 조직- 쪼갠다는 거니까. 네, 뭐 네. 쪼갠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니까 검찰과 동격이어서 힘 하나도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거 기재부 국장급이 갔던 중요 국내 내부의 요직들을 다 각 부처가 내부 승진으로 올라가면서 과거에는 기재부에서 내려갔는데 이제 내부 승진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소위 기재부 기준으로 보면은 쿠데타도 있단 말입니다. 아. 자, 권력의 누수가 많이 느껴지고 기재부가 대통령이 주택 공급 도심 내 하라는 것 때문에 7월 달에 3.5만 호의 도심 내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우리랑 협의도 하지 않고 혼자 내니까 다음부터는 협의하도록 하겠다. 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기재부를 바라보는 인식도 어. 과거답지 않고 네. 이제 기재부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빅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예, 거는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이 되게 되면은 아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결국에 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런 사당이 있는데 예. 기재부를 소위 기획 기능이랑 예산 기능으로 쪼개고 네. 정책 기능의 예산 기능이랑 쪼개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감독원도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개편들을 할 어떤 동인들이 요즘 충분히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예. 그 동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국에 뭐가 나오게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인철 기재부 총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은 예산통인데 네. 이제 예산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책 중심의 시대로 바뀔 것 같고요. 그 정책 중심의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이 다시 큰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원래 그러니까 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재부가 주도해서 뭘 막 하고 네. 대통령실 얘기도 잘 안 듣고 자기네들 이익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 아마 깨지게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네네. 대통령실 주도의 성장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서 네. 어쨌든 저는 그 코스피 5천 시나리오도 네. 그런 배경 속에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의 이 경제 관련된 그립이 좀 더 세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면 되겠군요. 예. 그 언제부터요? 9월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예. 9월에 발표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당장 다음 주에 감독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결국 이거는 감독원이랑 기재부랑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네. 금융위를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금융위원장 첫 출근 때도 온 기자들이 다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해체하러 오셨습니까? 일단 그래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내가 말하기엔 이른 것 같고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그건 계속 가나요? 네, 쪼개져도 정책 기능을 하는 그 개편 기재부가 네. 부총리를 하시겠죠. 아, 그래요? 예산은 예산 처로 이제 예산 내려가니까. 처장이 되는 거고. 네, 네. 내려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9월 정도 이후에 기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연말에 주식시장은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간 힘을 받을까 한번 기대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그 맥락 속에서라면 세제 개편이라든가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은 E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네. E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네. PER 10배, PBR 1배인 것처럼 10배요. 아니, 10배. PER 10배. PER 예를 들면 10배면 이익이 저희가 한 250조면은 네. 2,500조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20배를 받으면은 5,000조가 5,000조 되는 돼야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주식시장 전체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익의 성장률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기업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제도가 받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구인철 장관의 발언은 제도가 어떻게 받쳐지는 간에 한국 PER은 10배고 기업 이익이 올라야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이니까. 네. 그러나 진정한 가격 상승은 멀티플 그 리레이팅에서 오거든요. 멀티플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어제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네. 그 멀티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이익 난 회사에 몇 배를 더 곱해줘서 이 회사 가치를 정해 줄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게 멀티플이고요. 맞습니다. 어저께 네. 이소영 의원 질의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주당 순자산도 PBR 한 배도 1.0배 멀티플인데 대만이 2.4배 받고 있다. 네. 일본이 1.6배 받고 있다. 같은 네. 자본에 대해서 멀티플을 더 높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2.0배를 받으면은 그러면 코스피 6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 6천조 되는 거고 부동산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미국이 취득한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좀 있어갖고 그게 지금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네. 아, 그거는 그냥 미국에서 네, 소위 칩스법을 통해 가지고 약 550억 불 정도를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다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리빌딩을 위해서 특히 반도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텔, TSMC, 삼성전자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인텔한테는 좀 일부 나갔잖아요. 20억 불 정도 나갔는데 인텔에게 총 100억 불 나갈 건데 80억 불을 인텔 같은 회사에 더 주느니 그냥 인텔 지분을 달라.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그럼 칩스법을 통해 가지고 TSMC라든가 삼성전자도 돈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에도 지분을 요청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사건이 확대가 되면서 하워드 러트닉이 CNBC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들어본 적 없다 뭐 막 부인하고 네. 약간 이러고 있는데요. 그냥 크게 보면은 미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새로 깔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준비했는데 지금의 교통정리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와준다면 내가 지분까지 달라고는 안 할게. 그러나 미국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좀 지분을 내놔라. 약간 이런 걸로 새로 교통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니, 미국으로 안 가면 보조금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분 얘기는 너무 그 과잉으로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텔은 미국 기업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익스큐즈가 될 수 있지만 TSMC나 삼성전자는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해외 공장 지었다고 지분까지 이제 뺏기게 되면 그건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튼 그 인텔 지분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TSMC는 오늘 또 보도자료 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요구 안 했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66억 불 그러니까 받을기로 확정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반납 고려하겠다. 안 받겠다 보조금 그냥. 안 받고. 예, 그냥 공장만 지을게. 뭐 너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지분을 뺏게 된다면은 싫다 나는 그냥 공장만 짓고 간다. 이런 거고요. 아마 삼성도 제가 생각할 땐 똑같은 포지션일 그럼 겁니다. 보조금 원래 약속했던 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그 칩스법의 보조금은 그쪽에 보조금을 주면서 공장을 지으라는 형태의 네. 그런 인센티브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보조금을 받으면 그게 페널티가 되니까 네. 그냥 받기 싫은 마음이 들도록 되어 버렸죠. 그래서 보조금 지금 안 주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 얘기하는 작전 거 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이 당연히 들지. 그렇다면은 그건 두 정부에 걸쳐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랑 트럼프에 걸쳐서 작전 짜야 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네, 아무튼 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미국이 뭐 삼성이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뭐 속과 겉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속과 겉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그런 것 중에 대표 선수가 또 우리 무화과 아니겠습니까? 겉은 파랗지만 청무화과. 네, 속은 또 빨간. 요 무화과 이런 무화과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무화과는 그냥 갈색에 약간 그렇죠, 오그라들어 약간 있는 네. 씹으면 달디단. 그 그렇죠. 무화과. 그래서 난 이렇게 청무화과면 그냥 안 익은 건가 생각했거든요. 아,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 처음이에요. 네, 한번 먹는 드시- 거예요?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무화과가 무화과 서리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아, 그래요? 네. 설이요? 네. 서리할 무화과를 정도로 어떻게 서리해? 무화과를 많이 재배를 했나요? 저 어릴 때는 이스라엘 정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건 무화과를 사가지고 그쵸, 되게 그쵸. 레어템으로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다네요. 아, 아니 뭐 달달하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 이게 이만큼 안 익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짱짱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맛있으신 거잖아요. 네, 흐물흐물하게 좀 맛있는 표정으로 안 해요? 얘기 좀 아니 해주세요. 어떻게 맛있는 표현을 이렇게 건조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뭐 AI 대신 보낸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얘는 껍질까지 그냥 먹어도 되는 애입니다. 네. 아 정말 예, 아까 네. 뭐 껍질 약간 빼놓고 네. 안에만 발라 드시던데 네. 조금 화나는 부분이에요. 아. 껍질까지 홍 먹어도 되는. 무화과보다 청 무화과가 훨씬 더 답니다. 기본적으로 당도가 높은가 봐, 당도가 그죠? 높습니다. 예, 그리고 혀로 이건 무농약이라 네. 여러분 그냥 톡톡톡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 바로 드시면 돼요. 당도가 제가 먹어보기로는 한 12에서 14 사이에
13브릭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네. 참 놀랍습니다. 1kg에 25,000원. 홍 예. 무화과보다 요 청 무화과가 10브릭스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까지 홍 그렇게 무화과가 높아요? 14. 아까 지금 이거 한 14 정도 되나 그러셨잖아요. 네. 홍 무화과가 14. 네. 요 청 무화과는 24. 아, 근데 인간 24? 브릭스 집계로는 이건 한 13 정도, 12 정도 나올 것 인간 같아요. 브릭스요? 네, 이제 이건 20대까지는 20은 아니야. 20은 약간 설탕 덩어리여서. 20 맞아요. 설탕 덩어리여가지고. 네. 그건 한번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고. 여튼 그냥 우리 먹었던 홍무화과 그거는 이틀만 집에 놔두면 바로 다 물러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오래- 맛있긴 한데. 그것도 맛있긴 맛있는데 맛있어. 얘가 조금 더 짱짱한 느낌. 네, 그리고 마지막 끝에가 홍무화과는 다 벌어져 있어, 열려 있어. 그래서 조금 불안해. 먹을 때 이 안에 혹시 뭐 팔이 들어가 있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얘는 근데 끝에가 닫혀 있네 대체로. 어디가요? 너무 좀 과한. 네, 아 근데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하여튼 검색해 맛있습니다. 보시고 가격도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높지 않습니다. 대폭 싸진 않지만. 근데 이거 왜 저희가 여러분 무화과를 팔겠다는 거예요, 말겠다. 아니 왜 무화과를 들고 왔냐면 이거를 저희가 무화과를 팔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뒤에 판넬만 놨는데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지금. 아. 그 반응이 되게 좋아서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또 팔아볼 만하겠다 싶어서 들고 온 겁니다. 네, 요거는 딱 요때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딴 데는 뭐 못 먹고 특히 뭐 귤이나 사과 이런 건 보관이 좀 용이한데 얘네 무화과들은 이철 지나면 그냥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드시라는 겁니다. 자, 달달한 무화과 한 평에서 무농약으로 기르고 있고요. 주문 당일 수확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요건 그렇게 빨리빨리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랑 비슷해요. 네. 네, 이건 그냥 뭐 너희 냉장고에 막 보관할 수가 없어. 네. 네, 드실 분들 지금 빨리 한 평 무화과, 청 무화과로 새로운 무화과의 세계에 한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홍 무화과도 팔고 청 무화과도 팝니다. 둘 다 그래? 팔아요 우리가.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취향껏 골라 드시면 되고요. 홍 무화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조금 더 사이즈가 얘보다는 큰데 약간 덜 달고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얘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 조금 더 과육이 단단하면서 좀 더 단맛이 강하고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네, 1kg에 25,000원입니다. 자, 전 제품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지역 농가와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을 감사하고요. 귀여운 쇼핑 됐네. 우리 차상욱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윤희용 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최상욱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